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아직 여야 합의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여야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나잇 이슈 태그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보시죠. 자, 어대한 겨냥 총공세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열린 상황인데 일단 전당대회 지금 후보들 간의 설전이 계속되는 것도 계속되는 것이고 특히 여론 조성팀 의혹을 놓고 원희룡 후보가 댓글팀 의혹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실형받을 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후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 사천 논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되고 아니면 사과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댓글 조성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성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약간 내부 고발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 따라서 뭐 실형 얘기도 나오고 특검 얘기도 나오다 보니 결국은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원래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동훈 특검을 만들겠다,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결국은 뭐 기름 붓듯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후보들 간에 이전투가 벌어지면 이 전당대회는 저는 이제 실패한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 대표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걸 딛고 새로운 보수 혁신 또는 보수에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컨벤션 효과를 이끌고 다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효과밖에 없고 결국은 이것은 실패한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의적 얘기도 나오고 분당, 심리적 분당까지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는 뭐 이 주자들, 후보들이 조금 조금 나름대로 이제는 조금 이 비온 데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무나도 깊은 어떤 후유증이 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끝나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좀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선 이 댓글팀 논란 관련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 댓글팀 논란이 그야말로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보통 일이 아니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희룡 후보나 이제 다른 후보 측에서. 이 부분은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게 검증 차원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게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또 이제 원희룡 후보가 한 번 물러섰는데 언론에 보도된 걸 난 얘기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거를 얘기하는 거라 하더라도 캠프 내에서 그 정도가 되면 이게 이 언론 보도가 근거가 있는가를 좀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 제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른 사안 같은 경우야 상대방 흠집 내려 흠결을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용인이 되는 거겠죠. 이것도 선거니까 같은 정당 내부의 선거라 하더라도. 근데 이 댓글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건 드루킹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죠. 이거 댓글이라는 건 여론을 완전 왜곡 조작하는 거거든요. 민심을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댓글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 심각한 문제를 지금 당내 경선에서 제기를 한다면 나름 뭔가 제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기하는 게 없이 사실이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전 투구 아니냐 그러는데 이 옥속이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전 투구라고 하면 모든 후보가 다 이제 싸잡아서 비판받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희룡 후보나 이런 측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면서 제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합동 연설회 전에는 오전에 라디오에서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오전 라디오 토론회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좀 그래도 언론에서 좀 신선하다거나 새롭게 보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사진을 좀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스물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는 뭐 대학 시절 사진. 그래서 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되게 앳돼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왔고 또 윤상현 후보도 군복무 시절의 사진 뭐 이렇게 원희룡 후보는 고등학교 시절 사진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좀 준비가 된 화면도 있습니다. 보이면 저 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화면
나경원 후보, 뭐 원희룡 후보 이런 식으로 좀 예전 사진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 이제 과거에 대한 이제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뭐 청춘이 예. 가장 뭐 인생에 화려할 때잖아요. 근데 저는 원희룡 후보를 보니까 예. 그 까까머리 고등학교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 때 보면 그 원희룡 후보가 항상 1등을 했거든요. 그것도 단순하게 뭐 이 학교에서 1등이 아니고 전국 1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학력 수석, 예. 학력고사도 1등으로 해서 서울대 수석을 입학을 했는데 아마 저 사진을 낸 이유는 지금 당장 2, 3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때 고등학교 시절처럼 1등을 예. 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좀 담아낸 게 아닌가 보고요. 두 번째 보면은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교 때 사진인데 대학교 때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얼굴도 이쁘시고 또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서울대 법대에서 어떤 퀸카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어허. 그렇다면 아마 본인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번 퀸 대표, 여성 대표, 퀸 대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듯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인데 예. 대학교 때는 보니까 또 장발머리를 해서 히피처럼 예. 저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는 본인도 그만큼 약간 어수룩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좀 과거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군대 사진을 내세웠는데 아마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가장 좀 품위를 지키고 정제된 발언을 하시는 분은 윤상현 후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후보가 지금 1, 2학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나름대로 대표 선거에 나온 건 예. 처음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네, 뭐 많은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이제 20대 시절의 내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색다르다라는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별로 느낀 건 없어요. 솔직히. 그러십니까? 전대 사진 아, 예. 뭐 그게 의미가 큰가요 지금? 아하. 뭐 단지 이제 워낙 후보들끼리 난타전이 이제 되고 있으니까 예. 뭐 신선한 정도 있는데 저는 뭐 특별히 평가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좀 마음에 닿는 뭐 그런 사진도 없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사실 이제 당원 투표는 19일부터 시작되거든요.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가 55.1% 비교적 좀 높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이번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뭐 이번에 어차피 19일부터 일단 예.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모바일 투표가 아무래도 좀 편리하다 보니 아마 지지난번처럼 한 40대에서 한 50% 정도 때는 나오지 않을까. 단지 지금 굉장히 좀 당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생각보다 당원들에 대한 당원들 실망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지금 7월 하순 특히 그 하계 우리가 휴가 시즌하고 맞붙들려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투표율이나 어떤 뭐 지역별 연령대별 투표가 그렇게 후보별로 그렇게 뭐 우위를 가릴 만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세론이 있는데 예. 이 대세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어떤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검토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그런 이제 폭탄 발언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굉장히 아마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때 보수의 여전사로서 원내대표로서 그때 이끌었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그런 굉장히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들이 막판에 굉장히 크게 당심을 흔들 변수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는 좀 전망합니다. 예. 교수께서는 뭐 투표율, 뭐 지역별로나 연령대별로의 투표율에 따라서 유불리 좀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투표율이 전 생각보다 예. 좀 높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이제 지금 뭐 장마철이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이 경선이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율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남 당원이 한 40% 되고 네. 수도권 당원도 한 40% 된다는 거 아닙니까? 37%, 8% 이렇게 되니까 그 영남과 이제 수도권 당원이 거의 80% 되는 건데 아무튼 이분들이 이 당의 주류예요. 주된 당원 유권자들이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투표율이 이제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하냐?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 대선이나 총선 때 뭐 진보에게 유리하고 그것도 그 공식도 많이 깨졌잖아요. 투표율이 높으면 뭐 진보가 유리하고 그런 공식이 깨졌듯이 전 이번에도 투표율이 어느 정도는 50% 이상 훨씬 높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투표율 자체가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투표율이 변수가 되려면은 영남 당원들이 이제 결집을 해서 이제
이른바 좀 친윤의 성향을 띠고 있는 이제 그 원희룡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유리해지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투표율 자체가 변수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 이 당심도 민심에 좀 수렴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영남 당원들의 생각이라는 게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일반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영남 당원은 이제 상당히 정치 관여도가 높고 또 영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쪽이 친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권이 처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라든지 특히 대통령실이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잘 못 받고 있는 거 아무래도 지지율이 계속 이제 정체 상태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영남 당원이라 하더라도 이 현재의 여권의 위기다라는 걸 인식할 겁니다. 그때 여권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권이 변화하고 쇄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계속 쇄신, 변화, 혁신보다는 계속 친윤의 어떤 그 과거의 기조에 충실한다면 영남 당원들도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바란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민심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투표율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전당대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후유증이 좀 심해진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좀 후보들 간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인이라 그래도 사실 지금 후보들 간의 말다툼하고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전당대회 끝난다고 금방 풀릴까라는 생각도 사실 일반 시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물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새 대표에 당선되신 분이 아마 통합의 리더십을 아마 발휘를 하시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너무 이게 좀 심각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의 전당대회를 보면 특정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아마 한동훈 후보가 대세론에 따라서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당대표를 부정하는 그런 당내 일부 세력이 제가 볼 때 그대로 여전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어쨌든 뭐 김옥균 프로젝트나 이렇게 해서 뭐 또 혹시 당대표가 되더라도 조기 강판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찌라시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전당대 이후에도 보면 아마 새로운 대표하고 어떤 대통령실과의 관계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우리 광역단체장들의 면담 신청했는데 못 만났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철우 경북지사, 충남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을 통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만들어질 건가. 그리고 아마 그 채모 상병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법안도 발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원내대표 소관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투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모든 국회 상황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만약 한동훈 후보가 대선을 업어서 대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아마 대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아마 여러 형태로 아마 어떤 당내 헤게모니를 두고 계속적으로 싸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전당대회 이후에도 전당대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래 좀 보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봉합이 좀 잘 될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3년 가까이 그렇죠. 남았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가 누가 되더라도 말이죠. 뭐 현재로 봐서 뭐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알 수 없는 노릇이고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이른바 당정 관계가 어쨌든 지금처럼 되면 안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로 계속 간다든지 그리고 또 과도하게 그 사안마다 대립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설령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전 그 차별화가 그렇게 전 크게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대표로서는 지금 만약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다면은 이제 뭐 차별할 생각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설령 대표가 되더라도 그 당정 관계를 너무 이제 그 완전히 그 각이 서는 정도로 대립 관계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건 정치력의 한계란 비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평적 당정 관계 그리고 건강한 비판과 견제 이게 유지되면서 조화와 협력이 가야 되는 거.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걸 지향할 겁니다. 이분들이 다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후보는 오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 뭐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 내전 상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정치라는 게 꼭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막상 끝나고 나면 그래야 각자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더 예. 앞으로 정치해야 될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이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을 거치지만 그렇게 뭐 여건이 깨지거나 왜냐 그 이유가 예, 예.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면야 분화가 알겠습니다. 가능한데 지금 분화돼서 유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뭔가 유리해야지 분화도 하고 뭐 이제 당도 갈라지고 예, 그러는데 예. 모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전망합니다. 교수께서 좀 쿨한 평론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여론조사도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여론조사 저희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이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김두관 후보를 앞서는데 이거를 조사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저희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 후보가 85.6%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 적합도를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전체로 했을 때는 45.5%, 한 4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 차이에 대해서 1인 체제에 대한 우려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진보 정당이라고 진보적 정당이다, 진보 성향의 정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 성향의 정당으로 얘기하는데 요즘 민주당은 요즘도 아니죠. 민주당이 언제부턴가 특히 이 총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게 일반 지지층과 뭐 민주당 지지층, 그 일반 국민과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한 것과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민주당의 당원들, 이 강성 지지자들,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이제 뭐 전 대표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강고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민주당의 이른바 일극 체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전 다음 대선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중도층이라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신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일세로 한다? 그 4월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10월 달에 지금 위증교사 그 사건, 의혹 사건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10월에 판단이 내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4월 리스크로 중도 하차한다면 설령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니까 중도 하차 안 한다 하더라도 1심이나 2심에서 판결이 나온다. 유죄 판결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대로 갈 건가? 이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로 과도하게 쏠리는 게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야말로 진보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다 같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그 상황이 전 이 지지도의 차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지율의 조사 대상에 대한 차이에다 사법 리스크까지 뭐 수많은 평론을 좀 해주셔서 혹시 뭐 다른 이야기 하실 거 좀 있으십니까? 일단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 국민에 의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당내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들에 대한 비호감도는 높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어쨌든 190여석의 어떤 범야권이 압승한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익을 얻었을 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는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출마하면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약간의 리트머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투표를 하다 보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가 민주당의 주류이지만 불과 지난 21대까지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문계가 주류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친문계가 보면 구친문계가 되면서 다 와해가 되고 구심점이 없는 상황인데 아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문의 적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구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반대표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조금 가늠해 보면서 리트머스 역할을 하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어떤 유죄, 어떤 사법 리스크에 따른 어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아마 구친문계를 결집시키는 어떤 그런 촉매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김두관 후보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동안에는 다음 이슈 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본회 22대 국회 개원이 최장 지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회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잡혀가지가 않고 있는 건데 우원식 의장이 어느 정도 중재안을 좀 내놓는 것 같은데 여야가 좀 어떤 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원식 의장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방송법 이거 강행 처리하지 말라라는 거고, 그리고 여당도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 운영이 지금 사실 방통위 운영 자체가 파행적이잖아요.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그 우원식 의장 말따나 자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특정 방송이 문재인 정부 편을 들고 뭐 이런 것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이제 이 지금 방송법 이 문제로 이제 또 격돌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도 이제 너무 국민의힘도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한다고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무리하게 할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측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야당도 방송사업법을 말이죠.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 지금 야당이 계속 입법을 의석이 많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분도 대단히 피로감이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여당도 너무 이때 방송 둘러싸고 경영진을 교체하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게 이 중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금 양쪽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금 호흡을 좀 조절해야 돼요. 특히 방송 언론 둘러싼 이런 이 쟁투 같은 거, 그 부분을 우원식 의장이 지적한 거라서 좀 이런 식의 좀 말을 좀 양당의 원내 대표들이 좀 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중재안이라면 여야가 받아들일만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거의 국회의장들처럼 어떤 여야 간의 중재를 하려면요, 중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22대 국회 원구성을 할 때부터 아니 그다음에 또 어떤 채무상면 특검법에 대한 어떤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너무 당파적으로 편향적으로 하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할 때 나와가지고 국회의장이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나름대로 중재를 하려고 하지만 그 권위를 인정받기가 좀 곤란해 보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민주당 이중대안이거든요. 그동안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하고 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일주일 내로 답을 달라 2달 이내로 아마 이 방송법에 대한 해법 찾아보자는데 2달 정도 가지고 너무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사청문회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인사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아마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MBC에 대한 사장 임명안을 빨리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그냥 기존에 예정된 상태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마 우원식 의장이 나름대로 아마 중재안을 내면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있으나 아마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저는 이 국민의힘의 어떤 적어도 어떤 동의 정도나 어떤 인정을 받아야 그런 중재할 수 있는 권위가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날인 2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개의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쟁점 사항이 워낙에 많은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투나잇 이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